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이 능력이 입증이 됐고, 근데 폴란드가 왜 K9이나 천물을 많이 살까? 사실 어딘가 간절히 방어해야 한 장소가 있다. 바로 러시아의 3대 부동항 중 하나가 여기거든요. 러시아가 여기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발트해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루마니아가 9번째 K9 도입국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면 10개 나라가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K9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9 유저 클럽이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운용하면서 장단점, 노하우 그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I think it's well known across the user community. It's a very widely proliferated vehicle and it seems to be enjoying success across the globe. 그러면은 K9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단일한 특정 무기를 유저 클럽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 정도로 K9 자주포에 대한 로열티가 높다. 안녕하십니까. SBS 국방전문기자 김태훈입니다. 사실 K9 자주포 하면은 외형상으로는 보면 우리가 흔히 전차, 탱크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주포는 원래 이 상부에 있는 포신, 과거에는 견인포라고 해가지고 트럭이 포를 끌고 다니는 거였는데 K9 자주포는 여기에 이 차량이 있잖아요. 여기 차량에 포를 얹고 다니면서 기동력 있게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인 거죠. 전차하고는 좀 달라요. 기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쏠 수 있는 거. 전차는 공격용이고 자주포는 방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타격력이 세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기묘하게 원하는 그 장비가 뭐예요? 우리도 막 보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155mm 포탄이거든요. 여기 쓰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서 특히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자주포가 굉장히 필요하죠. K9 자주포는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데가 노르웨이 사업이었는데 노르웨이에서 신규 자주포 획득 사업을 2016년 1월에 합니다. 레나라는 그 시험장에서 해요.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영하가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혹한의 날씨에서 시험을 하는데 노르웨이에서 최종 기종으로 올라갔던 두 기종이 우리 K9하고 독일의 PGH-2000. PGH-2000 이 기종은 자주포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는 그런 좋은 자주포입니다. 설원에서 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PGH-2000은 독일 사람 데려와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예열을 해요. 예열. 영하 20도, 30도니까 그냥 못 달리고 자꾸 예열을 하고 차체를 뜨겁게 만들고 불을 살짝 옆에서 쬐고 하면서 이게 최고 자주포는 그러고 있는데 K9은 그 시간 딱 되니까 운용 요원들이 와가지고 시동을 탁 걸어요. 탁 걸었더니 부릉부릉 해가지고 힘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기선제압이 되는 거죠. 우리 K9은 그렇게 추운 환경에서도 달릴 수 있게 이미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써왔던 거죠. 근데 독일의 PGH-2000은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독일은 노르웨이에서 멀지도 않은데 굳이 두 대 갖고 온 거예요. 하나 퍼지면은 두 번째 거가 시험 평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조건은 안 좋았는데도 PGH-2000 이 두 대가 모두 평가 중에 엔진이 퍼져가지고 애초에 탈락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후에 평가하고 말고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주행이나 사격에서도 PGH-2000이 1분에 6발, 8발 정도 사격을 할 수 있는데 K9도 6발 이상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이 됐고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와 가까운 독일이 참가했음에도 K9이 독일의 PGH-2000을 제끼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춥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동계올림픽이라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불러요.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그 K9의 성능을 보고 북유럽의 주변 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게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 그 두 나라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가 우리 K9을 사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 따라서 아이쇼핑 왔다가 충동 구매했다.
노르웨이가 자주포 도입하겠다고 사업을 한다니까는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도 군인들을 보내요. 그 옆집에 쇼핑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봤더니 세계 최고의 PGH 2000을 한국의 K9이 앞서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충동 구매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충동 구매에 들어간 게 핀란드예요. 그 현장에서 참관을 하고 다음 해에 핀란드가 계약을 해버려요. 먼저. 노르웨이가 2017년 12월에 하는데 그거보다 앞서가지고 핀란드가 2017년 3월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동 구매지 말 그대로. 핀란드가 그렇게까지 그 충동적으로 구매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시험 평가를 받다는 그런 거죠.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로 2016년 1월 레나에서 벌어졌던 시험 평가를 와서 참관을 다 했고 거기에서 K9의 성능을 제대로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다 조사하고 평가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017년에 에스토니아가 합참의장을 우리나라로 보내요. 그리고 우리 K9 운용하는 부대를 가서 직접 보고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K9 운용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아주 센스가 넘칩니다. 능숙한 그 고참 조종수들한테 그걸 맡기는 게 아니고 갓 군대에 들어온 신병한테 K9 운전을 맡겨요. 물론 그 전에 그 신병한테 많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준비는 했겠죠. 그런데 에스토니아 합참의장이 보기에 갓 군대 입대한 신병이 가가지고 K9을 딱 올라타더만 쫙 달리고 쏘아가지고 20-3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맞추고 그런 걸 보고 에스토니아 합참의장이 와 정말 시체말로 뿅 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를 계약을 해요.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는 그런 식으로 K9을 도입하게 됐다.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북벌을 했던 거예요. 사실 K9 자주포가 수출이 처음 시작된 건 2001년, 2년 그때부터 시작은 됐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2013년, 14년 그 2년에 걸쳐서 인도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을 해요. 수출 현장에서 직접 뛰었던 업체 직원들은 그 인도에서 벌어진 그 시험 평가를 뭐라 그러냐면 하계 올림픽이라고 불러요. 좀 더운 데서 벌어졌다고. 그 하계 올림픽에서 마지막까지 K9과 경쟁했던 게 러시아의 MSTA SP.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러시아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러시아 무기도 제법 사요. 애초에 이 경쟁 자체가 우리한테는 불리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기동력 시험 중에 등판 시험을 해요. 등판 시험이라는 거는 경사진대를 올라가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리고 인도의 요구사항은 애초에 포장된 도로를 올라가는 그런 등판 시험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인도에서 새로운 안을 꺼냅니다.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갑자기. 우리한테는 싸해지죠. 왜냐하면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접지력 차이가 일반 도로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잘 못 올라가요. 근데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모래 언덕도 많고 사막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때 업체 사람들은 야 이건 러시아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평가다 생각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 등판 시험에 들어가는데 한 5번을 올라가려고 노력했는데 가다가 뒤로 빠지고 가다가 뒤로 빠지고 가다가 뒤로 빠지고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K9 우리 차례가 됐죠. 우리도 시작을 했을 때 몇 번 실패를 했는데 계속 해가지고 끝내 우리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대한민국이 국토의 70%가 산악 지역이잖아요. 아니 말로 우리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 갈 때 언덕배기 서너 개는 꼭 넘어가야 돼요. 우리도 그런 그 굴곡진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 K9 자주포 만들 때도 그거에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거 모래 언덕 올라가기 위해서 러시아 거보다 우리가 앞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격 시험에서도 K9이 앞서가지고 인도에서 하계 올림픽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앞서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K9을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폴란드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폴란드가 2차에 걸쳐서 샀는데 치면은 360문 정도 산 거죠. 근데 K9만 산 게 아니라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1000문대 이것도 되게 많이 샀어요. 거의 300문 산 거죠. 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1000무 다연장 로켓을 300문 이상씩 굉장히 많이 샀던 겁니다. K9이 6조가 넘어요. 1000무 같은 경우는 7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000무는 뭐냐면 우리 영화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강철비. 그게
이런 다연장 로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치면 방사포, 우리는 천무. 여기 보시면은 발사관이 12개 한꺼번에 와장창 나가요. 바바바바방 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무유도탄 같은 경우는 한 40km 날아가고, 그리고 유도탄 같은 경우는 80km. 최근에는 20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한 그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둘이가 비슷해요. 들어오는 적들을 사전에 차단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천무는 아주 멀리 그리고 정확하고 빨리 쏘는 거고, 반면에 K9 자주포는 안정적으로 오래 그리고 많이 쏠 수 있는 거예요. 이 천무 같은 경우는 이 12발로 쏘고 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사하기가 어려운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탄약 운반 차량이 있어서 여기에서 갖고 있는 탄을 다 썼다 하면 자동으로 다시 그만큼 탄을 바로 보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지속적으로 쏠 수가 있죠. 포 한 발 한 발로 따지면은 자주포가 더 세고, 근데 다연장 로켓은 이 12발이 거의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표적지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리죠. 또 K9은 좀 가까이 가잖아요. 피격될 위협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체가 튼튼해요. 그러니까는 전술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저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폴란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좀 유독 저희 무기를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목적이 있나요? 지난번 교양이를 부탁해서 얘기했던 K2 전차, 그리고 경공격기 FA-50, K2 전차하고 FA-50 경공격기는 2022년 하반기에 딱 한 번 수입했어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소식은 안 들리고 있고요. 반면에 K9하고 천무는 2차까지 가고, K9은 3차 수출도 곧 있을 거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폴란드가 왜 K9하고 천무를 이렇게 많이 사지? 반면에 K2하고 FA-50은 한 번 사고 만에 왜 그럴까? K2 전차하고 FA-50 전투기는 공격형 무기예요. 전차는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 공격하는 입장에서 치고 들어갈 때 쓰는 무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제일 앞장섰던 게 전차. 그리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침공할 때 앞장세웠던 게 전차. 공격의 선봉에 서는 게 전차. 그리고 FA-50 경공격기도 말 그대로 공격기예요. 적진 쪽으로 날아가서 지상 목표든 공중 목표든 먼저 치고 빠지는 그런 공격형 무기인데, 반면에 K9과 천무는 방어형 무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폴란드가 왜 이 K9이나 천무를 많이 살까? 어딘가 간절히 방어해야 할 장소가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폴란드가 있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렇게 있는데, 당장 안보 위협을 느낀다면 우크라이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러시아가 여기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안보 위협이 바로 오지,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은 되지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없어요. 그리고 벨라루스가 친러시아 국가지만은 갑자기 침공할 리도 없고, 리투아니아도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폴란드한테. 근데 봐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 칼리닝그라드를 주목해야 됩니다.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땅이에요. 혼자 동떨어져 있는 러시아 땅. 여기가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독일 땅이었어요. 독일이 패망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칼리닝그라드를 장악한 다음에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러시아의 영토가 돼 있죠. 러시아의 3대 부동항 중 하나가 칼리닝그라드예요. 그리고 요 바다가 발트해, 유럽 물류의 핵심적인 장소죠. 그러니까 칼리닝그라드를 기지화하거나 강화시키면 러시아가 발트해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리닝그라드, 여기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저 칼리닝그라드를 위해서 어떤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라고 폴란드만이 아니라 미국, 서방 국가들도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칼리닝그라드 주변 발트해에서 대비를 많이 해요. 훈련도 많이 하고, 그 대표적인 훈련이 발틱 오퍼레이션스라는 매년 하는 훈련인데, 그걸 줄이면 뭐냐면 발톱이에요. 발톱. 발톱 훈련이 올해는 지난달에 열렸습니다. 미 해군이 어떤 전력을 갖고 갔냐면 와스프라고 하는 강습 상륙함을 이 발트해에 띄워요. 뭐 다른 폴란드 해군도 오고 영국 해군도 오고 다 그랬죠. 이 훈련을 할 때 이 와스프 강습 상륙함으로 러시아 전폭기가 접근해 가지고 위협 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예정된 훈련이다, 계획된 훈련이다, 연례 훈련이다 라면서 평이한 워딩을 갖다 붙이는데, 러시아한테는 그게 평이한 훈련이 아닌 거죠.
칼리닝그라드를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위협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런 위협 비행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8년 전에도 거의 200m 가까이 접근해서 비행했던 일이 있어요. 그 위협 비행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광개토 대왕한테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해가지고 한일 간에 한동안 몇 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위협 비행은 그런 정도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행동인데 여기에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서방도 이 칼리닝그라드와 발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러시아도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서방들의 움직임이 어떤 건지도 알고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경계가 닿은 폴란드의 경우에는 이 칼리닝그라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지. 칼리닝그라드하고 러시아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벨라루스가 있어요. 친러시아 국가. 직접 전쟁은 못하겠지만은 러시아를 위해서 어떤 작전을 같이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만큼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의 국경 이 회랑을 확보하면 벨라루스를 통해 가지고 군수 지원, 보급, 병력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칼리닝그라드는 그때는 외로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일약 대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게 되면 발트해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은 치솟게 될 겁니다. 여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위험하느냐?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초기에 용병 집단을 사용해요. 그 용병 집단 이름이 바그너 용병 그룹.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거의 좀 와해됐는데 지금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이 어디 있냐면 벨라루스 남쪽에 그 잔당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폴란드가 생각하는 거는 러시아가 직접 이 회랑을 공격하기에는 이게 리투아니아에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복잡해요. 국제관계가. 여기서 직접 정규군을 투입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면 아주 복잡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 뒤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바그너 그룹 보고 여기에 침투하게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폴란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그너 그룹 그 용병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국지도발식으로 치고 들어와서 점거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폴란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용병들이 들어올 때 멀찍이 떨어져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포로 쏘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방어용 무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까지 그 6조, 7조 들어가지고 K9도 사고 천무도 사고 그런 게 이런 그 지정학적인 요인과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업체들도 보고 있습니다. 무기도 되게 지정학적으로 이해할 게 많아 보이는데 수출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나라마다 다 필요한 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요즘 필리핀이 군비를 굉장히 확충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중국. 중국은 어떻게 해서 필리핀을 압박하느냐?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 그렇게 해서 필리핀을 향해서 함정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압박을 하거든요. 我是中国海警，中国对包括仁爱礁在内的南沙群岛及其附近海域拥有无可争辩的主权。 그러면은 필리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대함, 뭐 공대함, 함대함, 배를 때리는 미사일로 중국 해군을 막아야겠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에 필리핀에서 싱캑스라는 훈련이 있어요. 싱킹 엑서사이즈. 낡은 배를 놓고 그거를 때려가지고 격침시키는 훈련. 그때 필리핀이 호세 리잘이라는 함정을 동원해서 시스타라는 함대함 미사일을 2발 쏴서 2발 다 맞춰서 격침을 시켜요. 호세 리잘이라는 그 군함, 그 현대중공업이 만든 겁니다. 그거 시스타라는 미사일, 우리말로 바다의 별, 혜성, 그거는 우리 LIG 넥스원이 만든 함대함 미사일이에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그런 함정과 함대함 미사일 아니면은 공대함 미사일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국뽕이라는 말 들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혜성 쏘을 때 필리핀 해군이 스파이크라는 이스라엘 미사일도 쐈어요. 2발.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스파이크라는 미사일은 우리도 수입해서 무장하고 있는 건데 2발 다 불발랐어요. 우리 혜성은 2발 다 명중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혜성이 그렇게 성능을 잘 발휘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 찾아보면 영상도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영상이. 이렇게 각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내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대함, 함대함 이런 거 필요 없죠. 지대지
그리고 지상전력, 전차, 자주포 이런 게 많이 필요할 텐데 각 나라마다 이렇게 사정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무기를 팔려면 구색이 아주 다양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삼면이 바다예요. 그거 산이 70%예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런데도 또 평야가 있네. 넘들이 있을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다종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런 무기들을 수입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별나게 그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우리는 그런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뭐 그렇게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K 방산이 그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지정학적 요인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다종한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강대국에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강대국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K방산의 무기를 살 일이 없죠. 다소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나라들한테 많이 팔긴 하는데 그런 나라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는 무기를 수출할 때 대출을 거의 무제한 해줍니다. 그들이 왜 무제한 해주느냐? 중국은 뭐 그냥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고 영국, 프랑스는 걱정 없이 대출해 주는 게 환수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뛰어나요. 우리도 환수할 수 있는 금융 기술이 뛰어나거나 그걸 많이 축적해 나가면은 여기저기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교양이를 부탁해 두 번째 강의는 K9이었고 그 다음에도 어떤 무기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